이제부터 심야항로 개척부터 갑시다. 찐 수업입니다. 찐 수업. 요거 교재는 요거 한근 역사 요거 할 거거든. 근데 앞에는 범위가 좀 작아가지고 프린트로 대체하고, 이거는 여기 시민연구부터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단톡방 만들어서, 단톡방 너만 초대 안 되고 다 초대가 돼 있어. 단톡방 초대해 줄 테니까 이거는 좀 사세요. 책을 좀 사가지고 교재 풀이하는 거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랑 같이 이거는 그냥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프린트인데 수업을 이걸로 진행할 겁니다. 이걸로 수업 진도 나가고 책 교재 한번 보고 문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내용 별로 안 잘 보고. 그래서 92쪽이랑 이 프린트 34쪽이랑 같이 봅니다.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빈칸들 놓여져 있죠. 여기 교재 기반으로 요약한 자료거든. 빈칸이 뚫어놓은 게 1번, 2번 이렇게 빈칸 뚫려 있는 게 번호 적혀 있는 게 핵심 단어야.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봐봐. 그 페이지 넘어보면 빈칸들이 없는 게 있어. 맞지? 혼자 공부할 때는 이걸로 공부하고 앞으로 넘겨가지고 수업 나갈 때랑 그다음에 공부할 때는 이거 보고 여기 마르코 폴로가 뭘 썼다? 동방북록을 썼다. 이게 혼자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나눠줄 거야. 그 다음에 번호만 적힌 그냥 빈 F 용지를 줄 겁니다. 너네가 이것만 보고 이것도 하나씩 새 걸로 나눠줄 거거든. 이것만 보고 빈칸지에다가 1번은 뭐 2번은 뭐 쭉 쓰면 돼요. 근데 역사는 원래 그냥 사실 암기 과목이거든. 이런 거 앞에 설명했던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 이해를 하면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해는 암기를 위한 기구야. 이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것도 맞지. 이해를 전부 다 완벽히 하잖아. 그럼 따로 안 외워도 돼.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지. 근데 결론적으로 뭘 하기 위한 거야? 시험 때 인출을 하기 위한 거야. 밖으로 꺼내기 위한 거라고.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돼. 그 연습을. 그래서 시험을 이런 식으로 일단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1번부터 가는데 일단은 맞다. 유럽이니까 신한은 그쪽이니까 우리가 유럽 지역 지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별로 없죠. 유럽이 어딘가. 유럽 지도를 아까 여기서는 세계 지도를 그렸을 때 여기가 유럽이고요. 맞죠? 유럽 지도만 좀 확대해서 그려보잖아.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리면은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너무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는데. 유럽을 크게 세 등분으로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유럽에서 아까 지금 현재 영토 크기가 제일 큰 나라는 러시아고요. 역사상으로 그 나라가 식민지 포함해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했던 나라는 역사상으로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 영국입니다. 영국. 두 번째가 그 중국 중에서 몽골 제국이 칭기즈칸한테 몽골 제국이 세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영역을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배로 만든 제국, 몽골 제국은 말로 만든 제국이라는 말을 보통 합니다. 배로 만든 제국. 나중에 영국 식민지 보면 알겠지만 보면 좀 기가 막히거든요. 여기 있잖아. 근데 미국 영국 식민지였죠. 미국은 좀 이따 독립할 거야. 미국이 독립해도 캐나다가 다 영국 땅이거든. 영국 식민지거든. 호주가 다 영국 식민지죠. 아프리카 절반이 위에 그 이집트부터 밑에 그 남아공까지 다 여기 중국 땅이야.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아시아 제일 큰 나라 여기 인도가 다 영국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중국 중에 중국 아편 전쟁 해가지고 중국 남부 항구를 개항한 것도 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남쪽 지방도 다 영국 거야. 전 세계 4분의 1이 영국 거였어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배로 많은 지. 그래서 유럽의 1장은 영국이에요. 제일 위에 3나라. 그다음에 2장이 두 개의 나라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유럽 3강 하면 어느 나라를 보십니까?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 나라. 영투 독 우리 영투 독 국가라. 영국, 프랑스, 독일이죠.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독일이거든. 얘네는 왜 좀 잘 나가는 나라가 됐지? 프랑스랑 독일은. 유럽 있잖아. 생각보다 이게 이미지가 좀 되게 막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땅 크기 자체는 생각보다 작아요. 유럽이. 아시아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마저도 영토가 되게 복잡하지. 해안선이 복잡하고 반도의 위치가 다 반도입니다. 여기 알프스 산맥이 있어가지고 원래 요 남부 유럽 땅은 그 유라시아 판이 아니거든. 아프리카 판이 유라시아 판이랑 충돌하면서 알프스 산맥이 딱 솟으면서 밑에 부분이 이렇게 솟으면서 위로 올라와가지고 요 세 개 반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섬도 많고 해안선도 복잡하고 반도도 많고 그래서 좀 사람이 살만한 큰 평야 지방에 중앙 집권 국가가 들어서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밑에는 그래 다 반도잖아. 그렇지? 근데 그나마 좀 사람이 살만한 넓은 땅덩어리가 이쪽이에요. 북유럽 병원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독일은 다 평야지대야.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좀 받쳐주겠지. 생산력이 좀 받쳐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인구가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강대국이 된 겁니다. 괜찮니? 그리고 얘네가 그러면 얘네가 이제 영국 따라 금방 이제 식민지가 생탈전을 한 거고 얘네 식민지 생탈 좀 늦게 참가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되잖아. 얘네 셋이가 그나마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고 얘네가 그래서 얘가 1장 얘가 2장입니다. 그치? 3장은 누구냐면 얘가 3장이에요. 한 번씩은 유럽 문명을 주도했던 애들이야. 여기를 무슨 반도라고 그러냐면 이베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나라들이 나와. 두 나라 나오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제일 큰 나라 어디? 스페인. 들어봤니? 스페인 밑에 조그마한 나라. 옛날에는 같은 나라 한때는 합쳐지기도 했어요. 동분연합으로. 여기는 무슨 나라? 포르투갈. 호날두의 나라죠. 호날두의 나라.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여기 그 이베리아 반도에 속해요. 이베리아 반도에. 그리고 이거는 알지? 스페인이랑 에스파냐가 같은 말인 거 알죠? 모릅니까? 스페인이랑 에스파냐가 같은 말입니다. 에스파냐를 에스파냐어로 읽으면 에스파냐고 이 에스파냐를 영어로 읽으면 이게 이가 에스파냐 하다가 미국으로 떨어져가지고 에스파냐 이렇게 된 거야.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같은 나라야. 근데 일반적으로 좀 스페인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영어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스페인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자주 쓰는 편이긴 해요. 근데 에스파냐라는 말도 막 자주 쓰는 편이죠. 그리고 너무 이베리아만 막 크게 그렸는데 이렇게 요즘 크기가 아니라 요즘 되네. 이탈리아 반도는 크니까. 여기는 무슨 반도라 그래요? 여기는 무슨 나라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무슨 반도라 그래요? 여기가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반도에 옛날에 잘 나갔던 나라 어디야? 지금 이탈리아 수도. 여기가 로마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로마 지금 이탈리아 수도잖아요. 로마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를 발칸 반도라고 하거든요. 여기 옛날에 잘 나갔던 나라 어디? 로마 옆에.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자 1장은 어디라고? 영국. 2장은 어디라고? 이 정도는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기 프랑스랑 독일인데 이거는 꼭 시험 아니라도 있잖아. 그냥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네가 맨날 그냥 자주 언급되는 나라들이잖아. 신문을 보든 어디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자주 나온 나라들이잖아. 이거 나중에 뭐 너가 인플루언서로 데뷔를 했다. 인플루언서 했는데 갑자기 기본 지식 논란, 문해력 논란 이거 뜬다고. 이거 위치 모르면은 여기 영국, 여기 프랑스, 독일이야. 1장, 2장이라고. 3장, 3개는 어디라고? 여기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 포르투갈. 여기는 무슨 나라?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지금은 이탈리아라는 나라로 통일이 됐어. 여기는 발칸 반도의 그리스입니다. 이거 세 개 정도 알아놔라. 그리고 유럽 역사는 어느 순으로 주도권이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주도권이 이동한다. 제일 처음에 그리스 문명부터 시작하잖아.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가 지금 신화로 개척하면서 스페인이 잠깐 잡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영국으로 옮겨갈 거거든. 영국, 프랑스 이렇게 옮겨가는데 왜 이럴까? 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엄청 변방이잖아. 변방인데 왜 여기서 처음에 문명이 이게 서양의 문명이 왜 그리스로부터 시작됐을까? 여기서부터? 여기 리액션이 별로 없는 반이네요, 여기는. 자, 역시 파란색이 있어. 파란색이.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인도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가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 무슨 문명인데? 나일강. 이집트 문명. 너 1학기 때 제일 처음에 세계 400 문명 배우지 않나? 보통은 요 정도는 애들이 기억을 하는데 처음 배우는 거라고. 여기는 무슨 문명이야? 여기 강 두 개. 그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지. 그렇지. 이때 당시 이때 당시 제일 우리가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그 아프리카 원숭이가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여기서 막 하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땅에서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으로 걷다가 털도 빠지고 직립고 이거 한 거야. 그러다가 쭉 위로 올라갔는데 위로 올라가다 만난 제일 큰 강 하구가 어디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큰 강 하구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4대 문명에 속하게 되겠지. 괜찮지? 4대 문명이 결국 큰 강 하구에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때 당시 잘 나가던 나라가 여기고 그리스 알파벳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알파벳이 어디서 왔다? 페니키아 이쪽이고 상인들의 나라인 페니키아 문자에서 알파벳이 왔다. 기억나죠? 페니키아 표현 문자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던 문명이 여기니까 여기 문명을 받아들이기 좋은 지역부터 성장한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그리스가 제일 먼저 처음 성장했고 그 다음에 딱 지중해가 세상의 전부였거든. 근데 지중해 이름이 왜 지중해입니까? 지중해 무슨 뜻이야? 여기가 지중해잖아. 여기가 지중해인데 아프리카랑 유럽 사이에 있는 땅이지. 지중해. 왜 지중해야? 지구 중심. 지구 중심까지 아니고. 그냥 세상의 중심이긴 했어. 그때 당시 사람들 개념으로 지구 중심이었지. 근데 여기는 무슨 대륙? 아프리카 대륙. 여기는 무슨 대륙? 유럽 대륙. 여기는 무슨 대륙? 여기가 아시아예요. 세 대륙의 중심에 있죠. 지중해. 땅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지중해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요 로마가 정확히 지중해 중심점에 위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중해로 영역이 넓어지면은 처음에는 여기가 중심지였으니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중심지였으니까 여기를 받아들인 그리스가 처음 문명을 가지고 거고 그 다음에는 지중해로 영역이 확대되고 나서는 로마가 정확히 중간에서 밑에 카르타고 나라가 있었어요. 카르타고랑 싸움 이기면서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는 전승이 온 거고 괜찮지? 그리고 여기서 오늘 지금 나올 건데 오스만 투르크가 지중해를 막을 거야. 괜찮지? 이때는 이제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이슬람 막 이런 거 거쳐가지고 인도에서 향신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면 후추를 못 먹어요 이제. 후추는 그때 당시 같은 가격에 금값이랑 같이 거래가 됐어요. 요거 혹시 알라가 모르겠는데 이게 쓸데없는 사실입니다만 카레가 어디서 만드는 음식이야? 카레 인도에서 만들지. 인도는 어디 지역이냐면 알대 지방이야. 위도가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되게 카레가 원래 카레는 향이 되게 매콤하고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맛이 되게 진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낮은 곳으로 갈수록 조미료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 김치도 잘 모르겠지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고춧가루를 많이 쓰고 양념이 짜져요. 젓갈이 들어가고 소금이 많이 쳐집니다. 왜 그럴까? 밑으로 내려가면 날씨가 어떻게 돼? 덥고 습하단 말이야. 뭐가 쉽게 진행되겠니? 맞아. 부패가 쉽게 진행된단 말이야. 그래서 향신료를 많이 쓰는 게 원래 향신료라는 게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독성 물질이래요. 그래서 고추나 깻잎이나 이런 거 쓰잖아, 맛이. 그래서 원래는 그게 다른 벌레들이 먹으면은 막 이러면서 막 맛없어 이런 거 하는 건데 맛 없다 보니까 뭐도 죽이는 거야. 독성이 있다 보니까 미생물 활동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부패를 시켜야 되는데 미생물 활동을 통해서 미생물이 잘 못 살도록 만드는 게 향신료 작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맛이 없는 건데 사람들 중에 약간 그 여러 가지 미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향신료를 이거 생각보다 맛이 괜찮대라고 느끼는 사람만 안 부패한 음식을 먹어서 더 오래 살아남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향신료를 짜거나 혹은 맵거나 이런 거를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케이? 알 필요 없는 얘기였고. 여튼 그래서 유럽 애들은 아까 뭐 먹는지 밀이랑 고기 먹는지 주식이 고기인데 고기는 어떻게 돼? 쉽게 상한단 말이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서 뭐가 많이 불친하게 팔렸냐면 소금 이런 것도 좀 구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후추가
지금으로 치면 냉장고예요. 냉장고. 부추는 조미료인 동시에 부패를 막아주는 되게 고급진 향신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고 없고 차이야. 귀족과 평민의 차이는. 그냥 쉽게 상하는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은 그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 조미료로 가늘된 맛있는 음식을 먹느냐가 귀족과 평민을 가르는 기준이었다고. 그래서 이때 당시 부추는 같은 무게의 금값하고 똑같이 거래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았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딱 정복하고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쪽 무역 루트를 막았어. 그래서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모든 부를 다 오스만 투르크가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말라 죽게 되냐면 얘네가 말라 죽게 된 거예요. 이탈리아는 괜찮아. 왜?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서 물건을 비싸게 사가지고 독점하면서 비싸게 팔았거든. 근데 그거를 유럽에 더 비싸게 판 게 그 루트가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을 때 오히려 이득을 얻고 얘네들은 소외됐어. 어떤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이 소외돼서. 그래서 뭐 했던 거야? 이쪽 루트 말고 지중해 루트 말고 다른 인도로 가는 길을 찾아야지 이게 신앙을 거겠죠. 그잖니? 루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스페인은 어떤 게 포르투갈이 먼저 갔거든. 포르투갈을 이거 스페인이든 포르투갈이든 국책 사업을 추진했어요. 국책 사업. 왕실에서 보냈다. 왕실에서. 그래서 포르투갈 하면서 어떤 왕자 이름이 나오지? 학교에서 배웠니? 이거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 엔리케 왕자 혹은 엔히크 왕자라고. 오늘 나니? 그럼 나오는 거 아까 외우세요. 엔히크 왕자가 아프리카 서해안을 방문했다. 왜? 부추 찾으러. 괜찮니? 부추를 찾으러 인도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몰라. 여기를 막혀가지고. 그래서 저 지구는 뭐 중국을 다니까 이쪽으로 가서 쭉 가면 나오겠지. 그러면서 밑으로 타고 내려간 거고. 그래서 뭘 찾았냐면 바르톨로메 디아스라는 사람이 여기를 찍었어요. 밑에 희망으로 찍으니까 그 같이 있던 스페인은 어떻게 된 거야? 마음이 급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딴 곳으로 간다. 다른 쪽으로 개척한다. 그러면서 보내기를 쪽이 콜로보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콜로보스는 여기는 남방 항로, 동쪽으로 가는 항로를 찾은 거고 포르투갈은 스페인은 서쪽으로 가는 항로를 원래는 어디에 가려는 거였냐면은 인도로 가려는 거거든. 이제 원래 그리고 나중에 동인도 회사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동인도 회사.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인도입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 있었거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어디 있을 거냐면 네덜란드에 있어요. 포르투갈 동인도 회사는 어디 있냐면 인도 차이나반도에 있습니다. 그냥 동쪽에 있는 나라는 다 인도야. 이해가요? 동방에 대한 지리 개념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서양은. 우리가 교역하는 나라가 수출을 따온 나라가 인도였다고. 그러면 인도로 가고 싶은 거냐?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 인도 이렇게 동방. 그러면 스페인은 저쪽으로 가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지구가 둥그니까 인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뭐라 그런 거야? 콜럼버스가 딱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걔네들 원주민 이름이 뭐가 된 거야? 인디언이 된 거죠. 이상하지 않냐? 왜냐면 인디언은 인도 사람이 인디언이야. 근데 여기는 아메리카 인디언은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이름이 인디언이 된 게 그때 사람들 인식에 동쪽은 다 인도네. 그래서 동인도 제도가 있듯이 서인도 제도도 있어요.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을 위해 설치한 겁니다. 동인도 제도가 훨씬 이펙트가 커가지고 잘 안 나오긴 한데 그냥 동쪽이든 서쪽이든 동방에 있는 나라들은 다 인도예요. 그때 당시. 괜찮죠? 그래서 스페인은 율로 보내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개척하는 나라들이 다 남미 국가들, 남미 국가들은 남아메리카 국가들이거든. 그래서 딱 한 나라 빼고, 어떤 나라? 포르투갈 빼고, 스페인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를 씁니다. 왜? 스페인이 먼저 이쪽으로 시작했으니까. 콜럼버스를 보낸 게 스페인이라고. 콜럼버스 자체는 스위스, 그러니까 저기 이탈리아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취업을 한 거죠. 괜찮죠? 그래서 요 정도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배경 중에 하나를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때 당시 신라로 개척 이전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몽골 제국이 막 이렇게 막 성장했다가 몽골 제국이 쇠퇴하는 시기야. 쇠퇴하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장악을 한번 했다가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연도도 기억해라. 쉽사리 뒤지지 않는다. 쉽사리 뒤지지 않는다. 이게 동로마 제국 멸망이야. 왜 쉽사리 뒤지지 않냐면 이게 서로마 제국인데 서로마 동로마 두 개 쪼개지고 나서
서로만은 쉽게 내처유 동로마는 쉽게 내친 거야. 내처유. 그러고 나서 얘는 1000년 동안 더 지속됐지. 쉽사리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이때거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장악하고 나서 여기를 장악했다 그랬지. 괜찮니? 장악하고 나서 신라면 그쪽이 딱 시작해가지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발견한 게 1492년이에요. 인사합시다 그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들과 처음 아메리카 대륙 거의 근처죠.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말했어 몽골 제국이 한때 대륙을 지배하면서 유럽이랑 교류가 있던 시기였거든. 이전에는 지금 몽골 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정복한 시기지만 그래서 몽골 제국이 알려준 유산이 유럽 제국에 떠오르던 시기야. 유럽 전역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항해술 나침반 같은 거 항해를 위한 기술들이 유럽에 전파됐어요. 몽골이 유럽 직전까지 왔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유럽 몽골은 아까 말로 가는 제국이랬지. 말로 정복한 제국이랬잖아. 육로로 유럽과 아시아가 막 뚫려있던 시기라 가지고 동방 서양에서 원나라로 가가지고 막 문물 이런 거 교류하면 여행기 같은 거 쓰고 그러던 시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동방 경문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동방에서는 이제 과학 기술, 항해술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건이 마련된 상태에서 지중해 무역에 막혀가지고 우리가 살려면 다른 루트를 뚫어야 돼 이런 상황이 조성이 되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게 가능했다. 괜찮지?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간다. 길고 길었는데 34페이지. 자 동방에 대한 호기심인데 이거 원나라 시기에 유럽이랑 중국이랑 교류하던 거 얘기야.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이라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에 갔다 와서 원나라 여행기를 쓴 거야. 물론 되게 허무맹랑하게 썼습니다. 뭐 동쪽으로 가면 뭐 황금으로 뒤덮인 나라가 있고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일본이 지금 이름이 뭐예요? 재팬이죠. 재팬 영어로. 일본. 이 재팬이라는 나라를 지팡구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게 요 책입니다. 거기서 뭐 황금의 땅이고 아침에 해가 뭐 밖에 빛나고 다 금은 무화로 뒤덮여 그러지고 있었어.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초반에 되게 허무맹랑하게 이제 성립되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책이고. 그리고 동방 문물이 전래되는데 2번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전래가 됐어. 십자군. 바이 십자군. 이거는 여도를 좀 참고로 보여주십시오. 십자군 전쟁은 1995년이고요.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십자가. 2번에다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쓰고 1번에다가 동방견문록이라고 쓰면 돼요. 괜찮니? 수업 때는 요거 위에 번호 위에 내용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혼자 공부할 때는 뒤에 이게 나오거든. 시험 치고 할 거야 이거 다. 혼자 공부할 때는 뒤에 내용 보면서 공부하고. 3번은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장악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장악. 그래서 이거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으니까 이탈리아는 이득을 얻었는데 스페인, 포르투갈이 여기서 소외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중해 무역하던 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 지중해 무역에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네. 다른 무역 루트를 찾아야지 하면서 포르투갈은 밑으로 보내고 여기 이제 스페인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으로 보내고 서쪽으로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동방항로를 개척하고 인도로 가는 동방항로는 포르투갈에서 찾았어요. 스페인은 신대륙을 개척하고 그렇게 된다. 4번은 오스만 이탈리아, 오스만 점 이탈리아입니다. 오스만 점 이탈리아, 오스만 점 이탈리아. 원래는 여기 오스만 제국도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살아 있었거든. 동로마 제국이 살아 있었다고. 동로마 제국이랑 뭐 이슬람 세력이랑 뭐 이탈리아랑 뭐 여러 데서 참가해가지고 루트가 다양했는데 그 루트를 다 누가 먹었다? 오스만 제국이 다 먹었다고. 그리고 이거를 이탈리아가 옆에서 조금 야금야금하면서 유럽에 더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이탈리아는 살아남았는데 얘네들은 소외됐다 그랬죠. 그래서 오스만과 이탈리아는 무역을 독점했고 4번. 그래서 신무역로가 개척이 필요했다. 그리고 5번 과학기술 발달입니다. 과학기술 발달인데 이 과학기술도 원나라가 다 전달해 준 거예요. 원나라. 몽골 제국하면서 그 송나라가 과학기술 문명을 발달한 지역 나라였죠. 송나라가 군사력은 약했는데 문명은 되게 발달했잖아. 그때 뭐 화약기술, 뭐 선박, 나침반 이런 거 다 송나라가 만든 거를 원나라가 여기다 전해준 거죠.
왜? 송나라 때는 교류가 없었는데 원나라 때는 교류가 있었으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신라로 개척이 시작됐다. 그래서 신라로 개척을 시작한 나라 두 나라. 6번은 인도양을 통해서 동방으로 갔다. 무슨 나라야? 동쪽으로 간 거예요. 포르투갈. 호날두의 나라. 얘가 더 바깥에 있죠. 포르투갈이 더 바깥에 있잖아. 바깥에 있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경로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포르투갈이 더 바깥에 있으니까 빨리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엔히크 왕자가 7번 아프리카 해안 지역을 탐험했다. 아프리카 해안 지역을 탐험했다. 아프리카 해안 지역 여기죠. 여기를 탐험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 디아스는 8번 희망봉 발견입니다. 희망봉 발견. 케이프 호프라고 합니다. 케이프가 곧이라는 뜻이고 보물이라는 뜻이고 호프가 희망봉. 왜 희망봉이야? 아 이제 끝까지 다 왔구나. 돌아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인도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희망봉이죠. 그리고 인도 항로가 딱 개척되기 직전 희망봉이 발견하게 된 요 사이에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하는 걸 보고 스페인이 되게 막 아씨 우리가 신항로 개척해서 뒤쳐주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처음에 콜럼버스가 야 지구가 전부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뭐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 있겠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포르투갈이 더 잘 나가지잖아. 포르투갈한테 먼저 갔다고. 포르투갈한테 먼저 가가지고 지금 동쪽 남쪽으로 잘 나가고 있다면서요. 저는 서쪽 항로를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잘 나가고 있는데 딴짓거리 할 필요가 없지. 돈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퇴짜를 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페인한테 간 겁니다. 근데 스페인은 좀 도박수긴 한데 뒤쳐지고 있잖아. 도박수로 써야지. 그래서 콜럼버스를 후원해줘서 콜럼버스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간 겁니다. 얘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사실은.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8번 희망봉 저거부터 하자. 9번부터 하자.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 항로를 개척해서 인도 항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항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르톨로메 사이에 이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바르톨로메 디아스랑 바스코 다가마랑 헷갈리거든요. 얘는 희망봉 발견이고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 항로 개척인데 바르톨로메 디아스에는 거의라고 넣어줄게요. 거의 다스. 여기는 끝까지 다가마 이렇게 외웁시다. 얘는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다고. 근데 도착은 못한 거지. 그래서 바르톨로메 거의 다 왔어. 희망봉 발견. 끝까지 한 건 누구야? 끝까지 다가마 인도 항로 개척. 괜찮죠? 얘네 둘이를 구별을 해야 돼. 바꿔서 됩니다. 바르톨로메 거의 다 왔어. 희망봉까지 왔다. 바스코 끝까지 다가마 인도 항로까지 끝까지 갔다. 이렇게. 자 10번은 에스파냐 혹은 스페인 같은 말입니다. 자 포르투갈은 어떤 바다를 자 5대양 6대주는 아까 했죠. 6대주는 어디가 6대주야? 이거 중1 4에서 나오죠. 중1 4에서 이름 뭐였지 친구? 미안하다. 수진아 우리 4회 1 수업을 열심히 했다며 아까 위도근도를 알고 있잖아 수진아. 이거 5대양 6대주가 어느 대륙이 6대주예요?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우주가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큰 섬이자 대륙이 오세아니아. 우주죠, 오세아니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6개 하면 돼요. 6대주. 5대양은 뭐가 5대양이야? 얘들아. 바다, 그치? 5개 큰 바다인데 어디가 5개 큰 바다냐고. 그치? 태평양이 어딘데? 자, 1번, 2번, 3번 태평양이 어디입니까? 몰라요. 3번이 태평양이야. 여기가 태평양이고 태평양. 2번은 무슨 바다라고 그래? 사회 공부를 시험을 안 치면 사실 공부를 하기 힘들지. 인도양입니다. 1번이 무슨 바다? 대서양.
세 개밖에 없네. 두 개는 어디 있는데? 그렇지. 두 개 남았어. 합쳐가지고 5 대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스페인이 여기 있죠. 포르투갈이 여기 있죠. 포르투갈이 여기서 희망봉 여기 있거든. 희망봉을 찍고 인도로 갔어요. 인도가 여기 있는데. 그럼 무슨 양을 거쳐서 간 거야? 인도양을 거쳐서 간 거야. 인도양. 자, 근데 콜럼버스는 스페인에서 여기 스페인이 있고 스페인에서 여기로 보내서 여기를 거쳐가지고 여기를 갔다. 어디 바다를 거쳐서 간 거야? 대서양. 지구는 둥글잖아. 여기도 대서양, 여기도 대서양이죠. 그래서 대서양을 거쳐서 신대륙을 발견한 거고 스페인은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 항구를 개척한 거예요. 바다 이름도 외우더라. 5대양이 어디가 제일 큰 바다일까? 태평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대서양이 크고 인도양이 제일 작아요. 자, 11번 콜럼버스가 어디를 발견했습니까? 미국은 아니고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습니다. 제도라는 거는 그 제자가 모두 제자를 쓰거든요. 여러 섬이라는 뜻이에요. 제도. 제군들을 볼 때 그 제자입니다. 모두 제자. 서인도 왜 서인도야? 동인도가 이쪽이니까 이쪽이니까 서인도겠지. 얘는 인도인 줄 알고 인디언을 몰랐다며. 또 근데 알 필요가 없는데 참고로 아메리카라고 지금 불리잖아. 아메리카노라고 불리는 거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여기 신대륙 그 뒤로 많이 갔거든. 콜럼버스 이후에.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인도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여행자가 여기 가가지고 처음으로 여기가 인도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이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학회 같은 데가 글을 실었거든. 그 글을 실었는데 그 글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이게 신대륙이 그러니까 그 인도가 아니구나 신대륙이네. 그거를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 이름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 대륙이 된 거예요. 대박이죠. 지가 이게 처음 발견한 것도 아닌데 그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여기 영향력 있는 대륙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서인도 제도 발견한 거고. 서인도 제도는 요 북미랑 남미 사이에 있는 섬들이에요. 섬들.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들을 발견한 서인도 제도. 마젤란은 최초로 12번 세계 일주예요. 세계 일주. (1922년인데) 신항로를 계속했잖아. 신대륙이 어딘지 알았잖아. 그래서 신대륙을 거쳐가지고 남미 쪽을 삥 돌아가지고 여기 인도 위에 그 동남아시아 있고 여기 중국 있고 한국 있고 뭐 해가지고 여기 동남아시아 쪽에 필리핀 있고 여기 인도네시아 있고 뭐 이렇게 요거를 거쳐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왔대요. 3년 걸렸더라. 3년 걸리고 심지어 마젤란은 죽었어요.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원주민들이랑 뭐 물자 교류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원주민들 살해당해서 죽고 선원들만 남아가지고 딱 돌아온 다음에 다시 영국 찍었거든요. 영국 찍고 영국이 아니라 스페인이래. 스페인 찍고 우리 선장이 뒤졌어 그러면서 선장 이름만 남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으로 남아있죠. 마젤란이. 그리고 결과는 자 아메리카 문명 아즈텍 13번 잉카 14번입니다. 아즈텍 문명 13번 잉카 문명 14번. 그리고 아즈텍과 잉카 문명을 정복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세요. 둘 다 누구냐면 둘 다 누구겠니? 누가 서쪽 항로를 개척했다? 둘 다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 그 코르테스랑 피사로가 둘 다 어느 나라 사람이겠니? 어느 나라가 서쪽 항로를 개척했다고? 동방 항로를 개척한 사람은 어느 나라고? 포르투갈이 뭐? 포르투갈이 여기서 먼저 갔잖아. 서쪽 항로를 개척하고 콜럼버스 보낸 건 누구라고? 어떤 나라라고? 스페인이 보냈다고. 스페인이. 둘 다 보면 지금 식민지를 개척한 거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떤 나라에서 보낸 사람들이 멸망시켰니? 스페인에서 멸망시켰죠. 코르테스랑 코르테스랑 피사로가 둘 다 스페인 사람입니다. 스페인 당연히. 코르테스는 아즈텍을 멸망시키고 13번, 피사로는 잉카 문명을 멸망시켰습니다. 코르테스, 피사로. 외국이 좀 애매해서 여기는 아즈텍, 여기는 잉카.
여기는 두 글자, 세 글자, 여기는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한 칸씩 늘렸다는 느낌으로 말합시다. 얘가 한 칸이 이름이 많으니까 둘 다 이제 멸망시켜 주지. 이미 힘이 더 세다. 글자 수만큼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아즈텍은 세 글자, 포르테스는 네 글자, 잉카는 두 글자, 피사로는 세 글자. 하나씩 이름이 더 많은 데가 멸망시킨 거야. 파괴했고. 참고로 마야 문명은 자체 멸망해서 안 나옵니다. 마야 문명은 얘네들이 정복하러 오기 전에 그냥 뭐 기후 변동 이런 것 때문에 식량자원 고갈로 자체적으로 쇠퇴했다고 나와요. 그게 정설이야. 그래서 안 나오는 거고 남은 거 아즈텍 잉카는 독자적인 문명으로 잘 발달하고 있었는데 얘네 가가지고 멸망시킨 거. 근데 왜 멸망했냐면 자, 아까 책 이름 기억나니? 책 이름 뭐였어? 아까 내가 설명할 때 요거 여기는 가로로 그리고 여기는 세로로 그리고 하면서 설명했던 책 이름이 총, 균, 쇠지. 총은 무기고요. 서양이 동양을 왜 지배했냐 이런 내용이잖아. 책 이름이, 책 내용이. 총은 무기고요. 쇠는 과학, 기술, 제도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그리고 이거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게 균이에요. 균. 이게 되게 한 여기는 몇만 명 단위거나 그 남아메리카 원주민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이면은 몇만 명은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걔 몇만 명을 정복하려고 몇천 명이 가가지고 정복을 한 거야. 물론 총, 뭐 말 이런 거 있지. 그런 과학 기술의 영향도 있단 말이야. 정복을 할 수 있을 때는. 근데 뭐의 영향이 가장 크냐면 이거의 영향이 가장 크습니다. 사실은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이 멸망한 거는 90%가 전염병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해서 이제 정복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뭐 소, 말, 닭 막 이런 거 얘기했지.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우연의 일치인데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이 기후가 또 다르고 하니까 각각 기를 수 있는 가축의 개수가 좀 작아. 그러니까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동물들 중에 길들일 수 있는 가축의 수가 여기가 훨씬 작았어요. 아메리카 대륙. 근데 이게 균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전염병, 사람을 막 이렇게 많이 죽이는 균이라는 거는 수인성 전염병이 대부분이에요. 수인성 전염병. 그래서 원래는 그 동물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던 게 동물이랑 사람이 교류하잖아. 가축으로 키우고 이러면 당연히 교류가 많아지겠지.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겠지. 거기 있는 병균이 뭐 잡아먹거나 아니면 뭐 길들이거나 해도 막 그 뭐 만지고 이래가지고 전염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 안 맞는 균이잖아. 그 균이 사람한테 오면은 이제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우리 대륙에서도 백인들 유럽에서도 처음으로 소나 말이나 양을 길들였던 사람은 다 뒤졌을 거야. 다 뒤졌을 건데 살아남은 애들은 뭐야? 그런 거에 면역을 가진 애들만 살아남을 거야. 근데 당연히 말 타고 왔겠지 애들. 말 타고 뭐 먹을 돼지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이 원래 전염병이 대부분 코로나가 어디서 왔어? 수인성 전염병. 수인성이라고 하면 동물에서 원인이 발생된 전염병이라고 해요.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해요. 동물 숫자를 써가지고 이런 금수 같은 거 할 때 그 숫자예요. 코로나는 어디서 왔어요? 코로나 박쥐에서 왔잖아. 박쥐에서 온 전염병이죠. 메르스라고 기억나요 혹시? 메르스는 어디서 왔어? 낙타에서 왔어. 낙타. 콜레라가 돼지에서 온 거지. 콜레라 돼지에서 오고 페스트라고 흑사병 어디서 왔어요? 쥐가 살던 쥐 전염병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에 대한 면역이 여기는 유럽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가지고 있던 그 가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병에 대한 면역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서 90%가 전염병 그냥 죽었어요. 전염병이 한번 돌더니. 그래서 아주 손쉽게 정복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총균, 세이, 논리는 그래. 원인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 피사로가 아즈텍 잉카 문명을 파괴하고 15번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서현두와 홍역이 돌아서 아즈텍과 잉카가 자체적으로 무너졌대요. 그래서 아메리카 16번 인구가 줄었다. 인구 감소. 그리고 실험론 개척을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유럽은 어떤 이득을 얻었냐면 방산, 채굴, 금, 은 이런 거 돼 있죠. 금, 은 이런 많은 자원들을 유럽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나중에 가격혁명 이런 게 일어날 겁니다. 산업혁명 이런 게 일어날 거야. 무역에 활용할 자본들이 많아지게 됐다고. 그리고 17번
플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오. 플랜테이션. 들어봤니? 플랜테이션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플랜테이션. 처음 듣니? 처음 듣습니까? 식민지 개척 시기의 농업 형태야. 원래 열대 기후 지방에서는 그 작년에 배웠을 때 까먹었을 건데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열대 기후는 그 땅이 아까 되게 척박하다 그랬지. 비가 많이 내려서 영양분이 휩쓸려 간다고. 그래서 영양분을 어떤 식으로 줬냐면 나무를 불태워가지고 숲을 불태워가지고 나무 재를 가지고 거름을 줬어. 영양분을 그런 식으로 공급하는데 1, 2년 정도 농사를 지으면 그 나무 재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다시 딴 데 가가지고 숲 태우고 이러면서 돌아다니겠지. 근데 이제 유럽 애들이 와가지고 대단히 자본을 해가지고 엄청 노동력을 해가지고 대농장 형식으로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거지.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거지. 유럽 애들은 바나나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바나나, 커피 이런 거 모르거든. 모르는 애들한테 귀한 커피 바나나를 가지고 가면 비싸게 팔 수 있겠지. 그래서 비싸게 팔 거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하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거든.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저개발국 식민지 노동력, 식민지 노동력 플러스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1분 있다가 시작할게요. 6분. 노동력 플러스 선진국의 자본. 요 두 개가 결합돼야 돼. 그래서 뭘 하냐면 열대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해요. 열대작물 재배를. 그래서 아프리카 중간, 중부,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합니다. 왜? 온대 기후에서는 열대 작물이 안 자라잖아. 커피 바나나 이런 게 안 자라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재배해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근데 지금은 식민지 노동력은 없지. 노예 노동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야. 대신에 저개발국 노동력을 값싼 임금을 활용해가지고 대규모 농장을 하는 거는 똑같이 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가 플랜테이션 나옵니다. 그 기원이 요때 시작됐어요. 요까지 하고 1분, 6분 있다 시작할게요. 좀 치고 1분 더 쉬세요. 와. 그 열대 기후 지역 농업 양식 뭐라고? 플랜테이션. 기억하세요. 뭐가 합쳐진 거다? 식민지 노동력. 식민지들은 값싼 노동력을 무료로 제공한 거고 여기는 선진국 자본이 들어간 거야. 여기가 뭘 기른다고? 열대작물. 그러니까 여기서 팔만한 거 이런 거예요. 커피 바나나 이런 거 처음 먹어보면 그거 맛있겠니? 많이 팔릴 거 아니야? 그거를 대규모로 기르는 거야.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거. 상품 작물. 자, 그게 플랜테이션 농업이었고 17번 대농장이죠. 대농장. 이 단어를 1학기 때 들어봤니? 1학기 때 이 단어를 들어봤어요. 네. 어느 시기에? 로마. 맞아. 로마가 카르타고랑 전쟁하고 무슨 네. 전쟁이었어요? 저 알아요. 100년 전에 무슨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나서 네. 카르타고 전쟁에서 이제 그 애들 포로로 잡힌 애들. 자연농민이 자연농민이 몰락하고 네. 로마 귀족들이 그 카르타고 노예들을 데리고 대농장을 운영한 거지.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야. 근데 라티푼디움은 고유명사고요. 요때 당시만 사용한 대농장 형태고 요때를 로마거든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대농장 형태를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러. 근데 플랜테이션은 보통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 형태의 선진국 자본 플러스 그 저개발국 노동력이 들어간 걸 다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걸 어떤 경우 라티푼디움의 플랜테이션 한 일종 같은 거는 대농장 형태.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원 약탈이 이루어지고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고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 대륙에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봐봐. 이게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너무 오른쪽에 있어서 이리로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있거든.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고 여기가 북미, 남미죠. 처음 발견한 쪽이 남미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이. 근데 여기 가가지고 자원도 약탈하고 이게 다 정복을 했잖아. 정복을 하고 자원도 약탈하고 열대 대농장을 운영하려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열대 작물도 재배를 하려 플랜테이션 운동을 하려고 그래. 근데 뭐 했다고 얘네들이 다
다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90%가. 그러면 광산도 캐야 되고 뭐 열대작물도 재배해야 되는데 백인들이 가가지고 직접 막 광산 캐고 막 그럴 순 없잖아. 내가 정복했는데. 그래서 이 노동력을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 여기서 데리고 와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요. 잡아가서. 뭘로? 여기서 돈을 캘 거 아니야. 금, 은, 열대작물. 금, 은 캐면 금은 돈이잖아. 열대작물 비싸게 팔 수 있겠지. 돈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열대작물과 금, 은이 온 다음에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 돈으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사. 흑인 노예들을 사가지고 그 흑인 노예들을 여기로 보내. 여기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다시 금, 은, 열대작물을 재배를 해. 그러니까 캐. 그러면 그 캔 게 다시 유럽으로 가. 그럼 돈이 또 벌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노예를 사가지고 다시 여기로 보내. 이걸 무슨 무역을 하냐면 삼각 무역을 해. 삼각형이잖아. 대사님. 아프리카는 18번 삼각 무역. 아 이구나. 18번 노예 무역이네. 노예 무역. 노예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구가 줄어요. 16번. 아 왜냐면 이구나. 자 노예 무역을 하는 거고 왜 노예 무역을 하냐면 이거 혹시 기호를 기억해라. 나는 기호 좀 가시성 좋으라고 기호 같은 거 많이 쓰거든. 이렇게 땅땅땅 찍은 거는 위로 점삼각형 찍은 거는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고 위로 이렇게 역삼각형 찍은 거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야. 앞으로 나는 이거 빈칸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좀 쓰니까 이런 그 기호 같은 거에 익숙해지세요. 이거는 뭐라고? 따라서. 요거는 왜냐면. 왜냐하면 지금 이거 뭐라 돼 있어? 노예 무역을 했는데 왜 이게 점점점 돼 있죠? 네. 왜냐하면 아메리카에서 16번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인구가 줄었다 그랬어요.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 그랬지.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해가지고 여기로 노예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프리카도 인구가 줄었어요. 16번 인구 둘 다 16번이네. 아프리카에서도 인구가 줄었고 그래서 근데 플랜테이션 농업하고 그 다음에 금, 은, 광산에서 마인크래프트 할 노동력이면은 남자겠니 여자겠니? 남자겠지. 남자 노예만 여기로 갔어. 그러면 뭐만 남겠어? 여자만 남겠지.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면 성비 불균형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비가 불균형이 되겠죠. 자 밑으로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에서는 무역 중심지가 위에는 아까 아메리카 대륙의 변화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변화는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의 멸망, 그다음에 플랜테이션 농업 이런 게 있었고 금은 자원 채굴 이런 게 있었고 아프리카는 뭐? 아프리카는 노예 무역하면서 남자 노동력만 다 일로 잡아가니까 성비 불균형이 있었다. 아프리카 인구도 줄었다. 이런 게 아프리카 변화고 유럽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뭔가요? 유럽에서는 자 무역 중심지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겠냐? 이전까지는 무역의 중심지고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야? 무슨 바다야? 지중해죠. 지중해 여기 스페인 포르투갈이 여기로 그 동방으로를 개척하려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당했기 때문이라고. 누가?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중해 무역을 다 막아가지고 이전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하기 전에 여기 비잔틴 제국이 살아 있었거든. 비잔틴 제국을 물리치니까 이제 우리가 다 먹었다 이러면서 여기 다 막은 거잖아. 이탈리아 빼고는 다 소외됐잖아. 이탈리아는 여기 중개무역하면서 비싸게 사긴 샀지. 독점에서 가서 비싸게 팔겠지. 근데 비싸게 산 거를 더 비싸게 팔았다고. 근데 이거 너무 거리가 멀지. 스페인 포르투갈. 그래서 여기 끼지를 못하니까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갔다고. 어렵니? 이게 무슨 바다일까? 지중해에서 자 요거는 지금 신대륙 보는 거니까 요쪽은 아까 무슨 바다라고? 포르투갈은 어느 바다라고 했다? 어느 바다를 경유해서 동방으로 개척한 거야? 인도양. 여기 인도양이잖아. 근데 여기는 신대륙 개척이지. 어느 바다를 경유해서 무역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했겠어? 이게 무슨 바다니? 대서양. 알겠죠? 아까 바다 3개 했잖아. 아직 안 익숙해서 내용이 안 어렵거든요, 사실 여기. 어렵진 않죠. 근데 안 익숙해서 그래. 그죠? 역사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야. 엉덩이로. 시간만 때려 박으면 되는데 너네가 머리가 나빠서 한국어를 못하지 않잖아. 연계국어니 너희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거는 적당한 수준의 지능만 가지면은 시간을 들이고 익숙해지면은 다 할 수 있어. 역사가 뭐 그렇다고. 근데 단지 시간이 부족하고 절대량이 부족하고 모르는 개념이 많이 튀어나가지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근데 때려 박으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거는 딴 얘기긴 한데 내가 너네한테 약간 그냥 폭망할 수 있거든. 폭망. 사회는 평균 점수가 어떻게 깔리냐면 사회는 사회 과목이 있고 내년에 칠 거죠. 아 작년에 쳤지. 내년에도 치고 작년에도 쳤는데 사회 과목은 보통 평균점이 한 50에서 70점 사이로 갈려요. 그지? 왜냐면은 사회는 약간 도덕 문제 같은 거 읽어보고 제15만 해석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2, 30점 정도는 그냥 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깔려요. 이해가? 그래서 사회는 되게 촘촘하게 점수대가 몰려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절대 평가로 상관없는데 나는 고1 통합사회를 가르쳤거든. 한 문제 가지고 등급 하나가 갈려요.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절대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2등급, 3등급 이렇게 두 문제 틀리면 3등급 되고 세 문제 틀리면 4등급 돼. 그런 식으로 이게 왜냐면 여기 다 몰려 있으니까 이걸 표준 편차가 작다고 합니다. 다 점수가 몰려 있어. 근데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역사는 되게 웃긴데 어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어요. 암기해봅니다. 여기를 못 넘잖아. 그러면 20점에서 30점을 받아요. 많지. 딱 처음 역사 시험 치고 20점, 30점 받은 애들 없니? 학교 시험 난이도 따라 다른데 학교 시험이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깔려요 애들이. 괜찮지? 근데 여기는 이 암기의 벽을 넘잖아.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역사 시험은 알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은 80점, 90점대가 기본으로 걸려요. 이해가니? 이게 없다고 이게. 그래서 상위권 다툼이 치열하고 하위권 다툼이 치열하지 중위권은 없어요 그냥. 그래서 40점 맞으나 50점 맞으나 등수도 똑같아. 60점 맞으나 등수가 똑같아. 이해가? 그래서 여기 때는 또 잘해야 되고 여기 때는 또 조금 어려도 되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 폭망하는데 역사는 충분히 폭망할 수 있는 과목이야. 너네 진짜 지읒된다 지읒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19번, 20번 무역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상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데 나만 재밌는데 너네 재미가 없고 오늘 내도록 나만 재밌었죠. 역사가 되게 재밌는 거고 난 역사를 나왔어. 너네가 딱 공부를 하다가 이게 좀 공부를 하다가 역사든 뭐 윤리 과목이든 철학에서 공부하든 철학도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하다가 뭐해 이런 가끔씩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좀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성적이 좀 잘 나오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이거는 머리랑 상관이 없어. 적성 차이야 적성. 이거에 좀 흥미로운데 좀 재밌는데 이런 거 이해가 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걔는 잘 나와요 성적이. 왜냐면은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라 가지고 조금이라도 힘든 걸 어차피 해야 되면은 조금이라도 덜 힘든 걸 찾게 돼 있단 말이야.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될 거면 내가 역사가 좀 재밌으면 수학 공부를 안 해요. 역사만 공부하지. 내가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재밌고 원래 깊게 파고들면 들수록 재밌는 과목이기 때문에 너네들 좀 그거를 느껴주면 좋겠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길게. 이거 이렇게 되면은 뭐 진짜 역사학과 갈라도 나한테 물어보는 애도 있어.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역사학과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흥미로 하는 거랑 직업으로 하는 거랑 다른 이유라서. 여튼 그렇게 되면 역사 성적을 할 때 잘 나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자 유럽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있는데 아까 유럽 중심지가 어떻게 이동했다고 그랬어? 처음에 그리스에서 그 다음에 로마에서 지금 나오는 거지 지금 스페인이 전성기 시점이야. 다 지금 남아메리카는 다 정복해가지고 다 금은 약탈하고 플랜테이션 하면서 열대작물 재배하고 있잖아. 얼마나 부유해졌겠니. 근데 나중에 계속 이 전성기가 이어지지 못하지. 어디로 이동한다고? 영국으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이동을 못하냐면 스페인이 나라 힘이 좀 세졌단 말이야. 나라 힘이 세지고 나서 누구랑 싸우냐면 이전까지 이 세상에 이 전 세계의 지배자라는 건 어디를 지배하는 게 전 세계의 지배자였냐면 지중해를 지배하는 게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이해가? 이전까지 쭉 세상의 중심이 어디였다고? 여기였다고. 물론 여기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여기서 금은 캐고 열대작물 캐고 여기도 열대작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인데 얼마나 잘 팔리겠어 커피 많아나가. 그래서 여기서 얻는 이득이 큰데 그 이득을 어디다 썼냐면 스페인은 여기다 썼어요. 왜냐면 이걸 차지하는 게 세상의 왕자니까.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아까 지중해를 제패했다 그랬지. 오스만 투르크랑 둘이서 토닥토닥 하는 동안 서서히 둘 다 점으로 가.
왜냐하면 세상의 메타가 여기서 여기로 바뀌었는데 여기 집착하고 있으면 뒤처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영국이 차지하는 거예요. 영국은 이쪽에 좀 가깝죠. 지리적인 영향도 좀 있어. 여기는 지중해가 가깝잖아. 영국은 지중해를 무역을 하기엔 너무 먼 나라야. 그래서 여기서 이득이 나오네? 자연스럽게 여기로 들어가겠지. 괜찮지? 그래서 영국이 이걸 차지하려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벌이거든. 스페인은 오스만 투르크를 이겨. 여기서 지중해 전쟁에서 스페인이 오스만 투르크를 이기거든요. 근데 이기는데 너무 힘을 많이 써요. 그리고 대서양 전쟁에서 영국이랑 스페인이 해전을 떠가지고 여기서 영국이 이겨요. 그 다음에 계속 영국이 전승이가 되는 거예요. 스페인이 너무 이게 시대의 통찰을 주는 거긴 하죠. 옛 영광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죠. 시대가 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자동차 발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 거에만 계속 몰두하고 있으면은 이 산업 시대가 바뀌었는데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막 AI 이런 거 지금 값없이 돈 들여붓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든 기업, 미국 기업들도 그러고 삼성도 그러고 LG도 그러고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돈을 그냥 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이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정확히 그 교훈이 오는 거죠. 이해가니? 하여튼 그건 조금 이따 얘기고 아직은 스페인 전성기 시점입니다. 스페인 전성기 시점. 그래서 무역 중심지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가고요. 자, 19번 지중해 국가가 쇠퇴합니다. 지중해 국가. 그리고 20번은 대서양 국가가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이 대서양 국가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까 그 21번이 삼강 무역입니다. 삼강 무역. 여기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설명했죠. 여기서 노예를 사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금이랑 열대장을 해가지고 유럽에 돈을 벌고 유럽이 여기 다시 돈 가지고 흑인 노예를 사서 유럽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삼강무역. 그래서 이 대서양 무역에 참가한 나라들은 다 부자가 돼요. 그래서 지중해 국가가 쇠퇴하고 대서양 국가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신화론의 개척이. 그리고 22번에 신문물이 잘 됐다. 요거는 단어를 외우세요. 왜냐면은 동방항로에서 오는 그 신문물이 있고 여기 대서양 무역에서 오는 신문물이 있거든. 근데 대서양 문물에서 오는 신문물은 이런 작물들입니다. 22번 다 적어라. 감자, 담배, 좀 긴데 감자, 담배, 코코아, 옥수수 이런 게 처음으로 유럽으로 온 거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자, 담배, 코코아, 옥수수. 그리고 동방항로에서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는 차랑 면직물이 왔어요. 차 무슨 면직물. 차도 약간 후추랑 비슷한데 차는 뭐랑 같이 들어가는 거냐면 그 유럽 지역이 물이 식수를 못 마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때 영토 조그만한데 쫓겨가지고 계속 두드려 맞고 있잖아. 중국한테 계속 역사 내내 그랬거든. 근데 그나마 조금 위안으로 삼을 만한 거는 전 세계에서 그냥 강물 흘러내리는 거를 받아가지고 마셨을 때 탈이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는 수돗물을 마셔도 돼요. 별 문제 없으면은, 그러니까 수도관에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없어요. 근데 유럽은 기반이 석회석이거든요. 걔네들 조각 땅에 좀 많이 만들지. 땅이 되게 무른 지역이라서 그래. 석회암 기반이라가지고 대리석이 석회암이거든. 그래서 조각하기 쉬운 지역이라서 그렇고. 그러면 석회암은 무르기 때문에 무르니까 조각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대생할 때 그 섞고. 근데 무르기 때문에 뭐가 잘 되냐면 물이 잘 녹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석회수 물이라서 그냥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발달하는 거야? 맥주 이런 거 발달하는 거, 와인 이런 거 발달한다고.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거. 그래서 물에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거, 뭘 마신다고. 차 수요가 동방이랑 교역하면서 급격하게 늘어요. 차 수요. 여기 있는 차는 인도에서 가지고 있는 차예요. 괜찮지?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얘네들이 미국 식민지 개척하고 나서 아직 안 배웠지.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미국 독립혁명이 발단이거든. 그거는 조금 이따 한 다다음 시간쯤 할 건데 그때 얘기합시다. 차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에 세금을 물리는 게 다 같이 들고 일어날 만한 사건이 됐다고. 그때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중국도 똑같아. 왜 중국이 차가 발달했겠니? 거기도 석회석이에요. 거기도 석회석. 수돗물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얼마 안 된다니까. 그것만 해도 진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나름.
왜 우리는 이게 산이죠. 산이라 가지고 거기는 석회암 기반인데 우리는 돌이 되게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도 돌이 안 녹아서 깨끗한 물인 거예요. 그래서 또 딴 얘기지만 저기는 우리는 불상 이런 게 좀 많이 없거든. 그러니까 쟤네들 조각상 만드는 것만큼 아름다운 조각품이 많이 없죠. 우리 불상 몇 안 되는 거 되게 못생겼잖아. 못생긴 이유가 우리는 돌이랑 가지고 쪼기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석굴암만 해도 돌 가지고 조각을 그 정도 크기로 그 정도로 정비하겠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인 거예요. 알 필요 없고요. 딴 얘기를 좀 줄여야 되는데. 여튼 그래서 23번 동방에서는 인도 쪽입니다. 인도에서는 차랑 면직물을 가져갔어요. 자, 감자, 담배, 코코아, 옥수수 이런 건 다 신대륙에서 아메리카에서 온 거고 차랑 면직물은 아시아 지역에서 온 거예요. 구분해서 외워주시고. 자, 그리고 24번, 25번은 비슷한 개념인데 24번은 가격혁명이라고 해요. 가격혁명. 자, 물가 상승인데 왜 물가 상승이냐면 물가가 올라간다. 지금은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 중이죠. 우리 바깥 식사비가 되게 비싸졌잖아.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냉면 가격이 한 8,000원 막 이렇게 했거든. 6,000원까지 먹었었는데 한 4, 5년 사이에 냉면 가격이 한 8,000원, 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거지. 물가는 왜 오릅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는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GDP가 국내 총생산이란 말이야. 국내 총생산을 많이 하면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아진다. 돈이 많아지면, 자, 내가 커피가 한 잔 사는데 내 주머니에 10원만, 모든 사람 주머니에 10원만 있을 때 커피 가격하고 모든 사람 주머니에 1,000원이 있을 때 커피 가격이 어느 게 커피 가격이 더 비싸겠다. 1,000원이 있을 때 당연히 비싸겠지. 그래서 내가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가가 상승해요. 이해가니? 자, 그러면 이전까지 여기는 아직까지 금, 은 기반 화폐를 쓰고 있단 말이야. 은화, 금화 이런 거 거래한단 말이야. 근데 은이 갑자기 여기서 원래 많이 없었는데 유럽에 있는 은광에서만 금을 캤다고. 근데 이제 갑자기 새로운 대륙 하나가 마인크래프트가 발견된 거죠. 여기서 딱 싸가지고 은이 막 유럽에 끌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원래 쌀 한 가마니에 금 0.1톤에 0.1g 했는데 금이 10배가 생기면은 0.1g 쌀 한 가마니 여기는 밀이니까 빵 하나에 0.1g 하던 게 빵 하나에 1g으로 바뀐단 말이야. 물가가 올라간 거죠. 이해가요? 화폐가 금화라고. 예전에는 금화 하나 하면 빵 10개 줬는데 이제는 빵 10개 먹으려면 금화 10개를 내야 된다고.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물가 상승. 그걸 뭐라 그러면 가격혁명이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상업 개념이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물가 상승을 이렇게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경제학이란 학문이 아직 성립하기 전이란 말이야. 그냥 교류하고 이렇게 거래가 되겠지 말하고 있다가 이런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처음 겪어본 거지. 그걸 가격혁명이라고 그랬어. 가격혁명.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막대한 금, 은이 유입됐다. 왜냐하면 막대한 금, 은이 유입됐기 때문에 어디로부터? 신대로부터. 그리고 25번에는 상업혁명이라고. 상업혁명. 세계 시장을 무대로 상업과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제 여기서 만든 약간 이거 설명했지. 식민지 계속하면서 원료를 많이 뜯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건을 만든 다음에 세계 시장으로 판매할 수 있다. 나중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플라시 전투라고 해요. 플라시 전투가 인도를 사이에 두고 영국이랑 나중에 나올 겁니다. 프랑스가 서로 VS 한 거거든요. 여기서 영국이 이겼어. 근데 인도는 어디에 주산지냐면 모카의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모카가 막 영국으로 빨려 들어간 다음에 이런 게 모카예요. 면직물이라고 해요. 면직물. 우리 면은 보통 모카를 가지고 면을 만들거든요. 이전에는 뭐 썼냐면 영국에서는 모직물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양털 가지고 옷 만들었어요. 그 양털 가지고 만들던 스웨터 같은 거죠. 스웨터 같은 그런 옷들을 다 이런 면직물이 다 대체한 거지. 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만든 면직물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얘기긴 한데 그거를 상업혁명이라고 해요. 상업혁명. 그리고 이것도 나만 재밌는 얘기긴 한데 처음으로 주식 회사라거나 보험이라거나
어흥보험이라고 나오죠. 금융제도 이런 게 처음 등장했거든요. 자, 우리 보험 얘기할 때 보험 뭐 동부화재 들어봤니? 동부화재 그 다음에 현대해상 들어봤니? 이런 보험회사 이름에 뒤에 화재라거나 해상이라거나 이름이 들어가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험제도가 이 대항해 시대 기반으로 처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 보험제도 자체가 그렇지 우리가 언제 위험에 당할지 모르잖아. 위험에 당할지 모르니까 위험에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목소리 가수들은 목소리 보험 이런 거 든다고 목이 상할 위험이 있는 거지. 그래서 목이 상할 때 내가 그 목이 상하면 경제적 손실이잖아. 나는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목이 상할 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목소리 보험을 해주면 내가 목소리를 잃었을 때 그 보험으로 큰 돈을 받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보험이라는 거는. 근데 왜 현대해상이냐면 이게 제일 처음 최초의 보험 형태야. 신한은행처럼 딱 하잖아. 신한은행 개최했을 때 한 번 아까 얘기했지 후추는 같은 가격에 같은 무게의 금 가격하고 똑같이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 딱 하잖아. 그럼 100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100배 이득을. 내가 한 번 투자한 돈, 아니 당연히 돈이 많이 들지. 내가 그 선단을 꾸려가지고 배를 만들어 거기 선을 고용을 해가지고 걔네를 보낸 다음에 걔네가 후추를 싣고 돌아야 돼. 이게 100배가 뻥튀기가 된다고 재산이. 근데 확률이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90%는 중간에 아직 항해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가다가 침몰을 하고 난파하고 아사하고 그래서 선단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오질 않는 거지. 이해가요? 근데 아깝잖아. 100배 이득인데 유혹을 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단 이 배를 보내는 선단 주인들 10명, 20명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 보낼 때는 성공률이 10%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20명을 보내면 거의 100% 확률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근데 걔네가 가져오는 이득만 해도 우리 전부 나누더라도 우리 투자금 전부 회수하고 돈을 뽑는 거지. 이해가? 이게 보험이에요. 정확히 지금 얘기하면 보험 개념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름이 해상이에요. 이거 그냥 원래 보험사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런던 대화재라는 화재가 영국에서 크게 있었거든. 그 화재 이후에 야씨 그냥 가만히 살다가 이런 큰 화재를 겪으면 우리 삶이 거덜나는구나. 우린 그냥 개거지가지고 망하는구나. 그걸 느낀 다음에 우리가 언제 이런 위험에 당할지 모르니까 혹시나 화재가 나가지고 다 이렇게 위험에 될 것에 대비해서 다 같이 사람들이 돈을 미리 모아놓는 거죠. 그게 동부 화재 같은 그 보험 회사의 출현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걸 뭐라고 하면 상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식 상업 제도가 뭐 돈을 너무 큰 돈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전에는 금화, 은화 이런 거 썼다고. 근데 지금은 돈 액수가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 선단 하나 뿌려서 보내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 이거를 돌아가지고 판매하고 돈 수익을 분배하는데 너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어음이라는 게 나와요. 수표나 어음 같은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계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근대적인 의미의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자본주의 프리퀄이고 산업혁명 이후에 진짜 자본주의긴 한데 일단 그 기초적인 모습이 이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상업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25번이 상업혁명이고 주식회사라거나 어음. 이것도 주식회사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회사가 가진 총 규모를 그 회사가 가진 금액 총 자산이잖아. 총 자산의 지분을 조금 떼서 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회사가 100만 원짜리 회사야. 그럼 내가 10,000원을 내면은 이 회사 지분의 1%를 가져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 지분을 가졌는데 회사가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1,000만 원 됐어. 그럼 내 10,000원으로 샀던 이 회사의 주식은 1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돈이 되게 많이 들겠지. 저기 한 대항해 시대 하면서 개척하고 막 이렇게 선단 보내고 막 돌려받아가지고 수익 분배하고 근데 돈이 되게 많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선단이 자기 혼자 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주식을 팔아요. 이게 최초의 주식이야.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경제적 이런 뭐 체제 제도, 상업 제도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요때라고. 왜 상업이라는 게 대규모로 처음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전에는 다 이렇게 보따리 장수 뭐 이런 느낌이야. 십자군 전쟁 이런 때까지는 다 이렇게 뭐 여기서 좀 많이 떼와가지고 뭐 팔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팔고 이런 규모가 아니라 규모가 커지니까 그걸 상업혁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밑에 간다. 자, 세계 교역망이 형성되는 거고 유럽 열강의 아시아 진출,
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요 동인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가 아니랬죠. 그냥 동방은 다 동인도야. 그리고 서인도 회사도 있다 그랬죠. 아메리카 대륙 이 서인도 회사가 설치가 됐어요. 듣보잡이가 하죠. 그리고 27번에는 은입니다. 은을 매개로 세계적 교육망이 형성됐는데 알 필요는 없는데 이거 중국사에 나오거든. 중국이 지정은제 그 다음에 일조 편법 이런 거 하면서 세금을 은으로 걷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아까 차 무역 면직물 이런 거 중국 그러니까 동방 무역에서 아시아 쪽 항로에서 가져왔지. 그래서 중국의 차가 유럽으로 막 들어가는데 중국의 차가 유럽으로 들어가면 뭐가 유럽 가는 거냐면 여기 은이랬지. 은으로 세금을 거둬댔지.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서 신대륙에서 그 아프리카 노예드 시켜서 가져온 요 은이 차를 가져온다고 여기서 중국에서 차가 유럽으로 가면서 이 은이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은을 매개로 한 전 세계적인 교역망이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캔 은이잖아. 아프리카 노예가 캔 은이잖아. 그게 유럽을 거쳐서 중국으로 간다고. 전 세계적인 교역망. 그죠? 그래서 은을 매개로 한 전 세계적 교육망 동인도에서 이 정도 하고 개념을 한번 봅시다. 92페이지 내용 읽어보고 문제 몇 개만 풀고 마십시다. 신화로 개척의 배경인데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한다. 제일 처음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이후 동방의 항로 단번에 산물이 유럽의 전례가 됐다. 양료, 비단 이런 거. 새로운 교육료가 필요했다. 뭐 때문에 누가 지중해 무역을 장악해서 오스만 철부가. 그래서 여기에 끼어가지고 유럽에는 어떤 나라만 이득을 얻었다고? 이탈리아만 이득을 얻었어. 누가 소외됐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소외됐다. 그래서 동쪽으로 다른 항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요.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이 동방풍을 독점했다. 이탈리아는 거기 잘 끼었습니다. 자, 유럽인이 직접 동방과 교역하기 위한 새로운 항로를 탐색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과학기술 발달, 지리학, 천문학, 선박, 제작기술, 항해술 이런 거는 다 예전에 원나라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 송나라가 발전시킨 문물을 원나라가 전해준 거였어요. 그거랑 같이 나와. 동방 견문록 이런 게. 동방이 원나라 때 마르코폴로 갔다 왔거든. 그래서 동방에 이런 나라가 있다더라. 이런 거 얘기해주고 그 과학기술도 전래되고 그 상황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 그래서 이런 전래받은 기술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신항로 개척의 전개 봅시다. 포르투갈의 지원 3명 나오고 다 외우세요. 에니크 왕자, 바르톨로메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바르톨로메 내가 물어보고 바르톨로메 디아스는 어디 갔어? 바르톨로메 거의 다 왔어. 어디야? 희망봉이야. 희망봉. 거기 다 왔다고 끝까지 못 갔다고. 바스코 끝까지 다 가봐. 어디야? 인도 항로 개척 끝까지 다 갔다고. 외워야 돼요. 이거는 시험 자주 나온다. 자, 다시 내용을 물어보고 스페인은 누구 보냈어요? 콜럼버스 뭐 했는데? 아메리카 대륙 방면 서인도 제도 발견. 그죠? 한 명 더 누구였어? 콜럼버스 다음에 마젤란 뭐 했는데? 세계 일주. 그렇지. 이렇게 쪼르륵 나오면 돼요. 시험 문제도 이런 게 나오고 서로 바꿔서 낼 거예요. 업적을 어떤 나라인지도 바꿔서 낼 거고. 밑으로 내려가서 신항로 개척 이후의 변화.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변화입니다. 아메리카는 신항로 개척 이전에는 아즈텍 제국, 잉카 제국 이런 독자적 문명이 존재를 했는데 아즈텍은 아까 누가 정복했다? 아즈텍 제국은 코르테스 세 글자 네 글자 기억나죠? 잉카 제국은 누가 정복했다? 피사로 네, 두 글자 세 글자 기억나죠? 이것도 익숙해만 지세요. 익숙해지고 객관식 시험이 아마 대부분 얘기겠지. 이게 제대로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바꿔서 낼 거거든. 근데 잉카는 세 글자인데 뭐 코르테스 네 글자 나오면 틀렸구나. 세 글자인데 세 글자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틀렸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는 멕시코 고원의 아즈텍 제국, 안데스 고원의 잉카 제국 다 어디 있어요? 산위에 있죠. 산위에. 그래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없었고 그래서 문명이 발전 못했다 이전까지. 그래서 쉽게 정령 나온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아까 나중에 전염병으로 나올 거고.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유럽인이 아메리카 문명을 파괴했고 원주민을 동원하여 금은을 채굴하고 금은 채굴 기억나죠? 그리고 뭐 대농장 단어를 기억해라. 무슨 대농장? 어떤 형태의 농장? 플랜테이션 농가. 어떤 거 길렀다 그랬어? 어떤 거 길렀다 그랬어요?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면서 뭘 길러가지고 상품을 팔았다. 열대 작물이겠지. 열대 기후잖아. 열대. 그리고 뭐랑 뭐가 결합된 형태였어? 노동력. 어디에 노동력? 식민지 노동력. 또
거기 고용해가지고 노동력을 시키는 자. 선진국 자본가니고요. 돈은 선진국이 되고 노동력은 저개발국에 싼 노동력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큰 열대작물 재배 형태의 대농장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한다고요. 플랜테이션을 병행했고 노동력 착취와 유럽에서 전파된 전염병, 천연동력 이런 거였죠. 유행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이 감소했다. 몇만 명 대 몇천 명 싸웠는데 이제 몇천 명 정도 이길 수 있었던 거지. 밑으로 아프리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감소로 아메리카 노동이 부족해졌지.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동원했다. 노예 무역이고 아프리카 인구도 그래서 감소하고 성비도 불균형해지고 부족한 갈등도 심하다. 밑으로 유럽의 변화인데 무역의 중심지가 어디서 어디로 변했다? 지중해에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보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무역으로 했니 혹시? 이거 무슨 무역을 삼강 무역에 참가했던 어떤 나라 국가고 대서양 무역에 참가했던 국가들만 삼강 무역을 적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강해졌다. 그래서 지중해 중심 국가들이 패권이 대서양 중심 국가로 넘어갔다. 자, 새로운 농물 전략 아메리카 중에서 감자, 담배, 코코아, 옥수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동방에서는 차와 면직물이 올 겁니다. 저기 자료 3번에 색깔이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한데 자, 유럽에서 아메리카에는 뭐가 하는 거예요? 자, 모직물이 가고 모직물은 그 양털로 이루어진 옷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모직물 그거 팔고 은설탕은 가져온 거지. 설탕이 빠졌는데 설탕도 신대부작물이에요. 사탕수수 들어갔죠. 사탕수수. 네. 사탕수수. 왜 사탕수수겠니? 당이 많이 들어간 그렇지. 거기서 설탕이 나온 거야. 사탕수수에서 재배하는 게 설탕이에요. 그래서 사탕수수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설탕이 유럽으로 오는 거고 자, 아프리카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거 봅시다. 무기랑 일용품 이런 게 가죠. 노예랑 상하 같은 게 아프리카 뭐 코끼리 잡아서 상하 같은 게 오는 거고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노예가 가고 있죠. 이걸 삼강 무역이라고 하고 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거 봅시다. 은이 가죠. 은. 그래서 은 중심의 세계 무역이라 했어요. 은 지불하고 뭘 가져온다?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도자기나 차를 가져왔습니다. 도자기나 차. 다시 왼쪽으로 가서 새로운 물을 전리했고 가격혁명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많은 양과 금은 유입으로 유럽의 물가가 올라간다.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오르는 거랬어.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면. 자 그리고 밑에 상업혁명 주식, 회사, 어음, 보험 이런 금융제도 같은 게 발달하게 됩니다. 왜? 너무 이제 굴리는 돈 규모가 커지니까 투자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커지니까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금융제도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 세계적 교역망 형성 스페인, 포르투갈 새로운 항로를 따라 아시아와 교역, 동인도 회사, 은을 매개한 세계적 교역 제도 이런 게 나옵니다. 괜찮지? 넘어가서 문제를 몇 개 맞춰주자. 자, 95페이지에 1번, 3번, 5번만 풀었죠. 1번, 3번.